그러니까 일단 그냥 지금 2차전지들 좋잖아요. 그리고 저는 사실 오늘 평론가님 오시면 여쭤보고 싶었던 게 네네. 며칠 가다가 조금 주춤하고 그게 또 올라간 거 이상으로 거의 다 또 토해내고 뭐 그런 식이었던 건데 지금은 예를 들면 2, 3일 정도 오르고 하루 잠깐 떨어졌다 다시 오르고 이러더라고요. 그게 네. 되게 전과 좀 다른 어떤 모습을 보여서 이 정도면은 2차 전지가 뭔가 좀 확실하게 좀 추세적으로 오르는 게 아니냐는 기대감을 가질 법한데 제 생각은 그런데요. 평론가님은 어떻게 보세요? 요즘에 2차 전지주들 움직임을. 저야 뭐 2차 전지, 특히 한국 2차 전지 그 밸류 체인에 대한 어떤 성장성에 대해서 의문의 여지가 사실 없는 사람이라서. 그러면 네, 그거에 대해서는 예. 사실 근데 그 주가에 대해서는 사실 누구도 뭐라고 말을 못하죠. 그렇습니다. 그걸 갖다가 뭐 내일 오른다 아니면 내린다, 추세가 이렇게 됐다, 뭐 이렇게 됐다, 뭐 저렇게 됐다. 지금 현재 뭐 너무 급등장이니까 일시적인 어떤 조정장이 올 거다, 뭐 이런 얘기들이 분분한데 저는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주목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2차 전지 섹터의 펀더멘털 자체, 그러니까 분위기 자체가 바뀌고 있다. 이거는 분명한 거고요. 분위기가 바뀌니까. 예. 네. 그 기저가 바뀜에 따라서 주가가 거기에 반응을 하고 있다. 네. 이거는 뭐 주가의 어떤 그 불변의 법칙 아니겠습니까? 네, 결국은 네. 실적과 성장성의 함수가 주가라고 한다면은 결국 그 실적과 성장성을 갖다가 가늠하는 기저들이, 그러니까 기본 구조들이 바뀌고 있다. 그런 어떤 것들이 주가에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기저가 바뀐다라는 거는 어떤 면에서 평론가님은 지금 판단을 하시는 겁니까? 지금 2년 동안에 2차 전지 주가를 갖다가 계속 눌렀던 가장 큰 요인이라는 게 캐즘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캐즘이라는 단어를 갖다가 어떻게 보면 뭐 전 국민이 알 정도로 이제는 그렇죠. 예, 캐즘이라는 단어가 유행이었는데 그것이 거칠 기미를 갖다 보이고 있는 거죠. 유럽은 확실하게 거쳤죠. 그러니까 뭐 한 올해 내내 보게 되면 한 30% 성장을 했고요. 전기차 쪽으로. 네, 전체 봤을 때. EV 쪽만 해서 그렇다는 네. 얘기입니다. 북미 지역도 3분기에 한 60% 성장을 했어요. 이게 엄청난 성장이지 않습니까? 네. YOY로 3분기에 한 60% 성장을 했다는 게. 그러니까 일부에서는 이게 이제 보조금 효과다. 보조금이 끊기면은 뭐 단기적인 어떤 충격이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래서 이제 미리 샀기 때문에. 네, 미리 샀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선행 수요라고 보통 얘기를 그렇죠, 하죠. 그렇죠. 미래 수요를 단 경우는.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보이는 것, GM의 어떤 실적 발표에서 왔던 것처럼. 오늘 사실 깜짝 놀랐어요. 예. 그 생각보다 이 자동차사들, 북미 쪽에 진출해 있는 자동차사들, 특히 전기차 분야도 굉장히 그 GM의 어떤 성장을 갖다 드라이브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아, GM의 전기차도 불고. 예, GM의 전기차. GM의 전기차가 3분기에 엄청나게 많이 팔렸어요. 사실 미국 시장에서. 그것도 선행 매매 성격이라고, 선행 수요 성격이라고 보더라도. 그렇죠. 네. 일단은 실적이 그렇게 찍히고 있다는 그러니까요. 얘기입니다. 네. 그게 이제 두 번째로는 ESS를 갖다가 기존에는 뭐 ESS 시장이 막연하게 커질 거다 정도로만 생각을 했었는데, ESS 시장 생각보다 이게 더 엄청 커지네. 일반적으로 생각했던 것보다도 현실적으로 더 빠르게 가파르게 성장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 ESS가 어느 정도 성장할 건지는 뭐 각 연구소마다 아니면은 뭐 투자은행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그 일괄적으로 얘기할 수는 사실 없습니다. 그렇지만 ESS의 성장을 의심하는 사람은 이제 하나도 없다는 얘기죠. 예, 그게 그러니까 ESS가 EV 쪽에 일테면은 그냥 뭐 약간 양념스러운 부분이 아니라. 그렇죠. 이게 메인 DC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이게 되는 지금 거군요. 메인 DC로 가고 있는 거고요. 특히 한국 2차 전지 특히 LG 엔솔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는 EV 쪽의 매출액보다도 ESS 매출액이 2배 정도 커질 거라는 리포트들이 이제 막 나오고 있는 거예요. 아, 그럼 완전 이게 판이 바뀌는 그렇죠. 거네요. 그러니까 북미 지역에서의 어떤 그 일시적으로 이제 보조금 중단이 영향을 끼치면서 단기적 충격을 ESS가 얼마나 어느 정도, 그러니까 훨씬 더 커버를 할 수가 있다. 이익률이 영업이익률이 훨씬 높은 상태에서 커버를 할 수 있다는 어떤 전망들이 사실 나오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요. 세 번째로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미국의 대중국 견제. 이거는 그렇죠. 예, 배터리에 대해서는 한사코 막아야 된다. 이게 왜 그러면 국가 안보의 개념이거든요. 이게 맞습니다. 이거는 미 의회 예산국, 네. 미국 그 국방부, 그 다음에 심지어는 이제 민간 기업인 JP모건 체이스까지도 사실 이 부분에서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배터리라는 게 국가 안보에 관련된 핵심 전략 산업이라는 걸 갖다 인식을 하고 있는 거고 이게 미국에서만 벌어지고 있는 일이 아닙니다. 사실 유럽에서도 이제 견제 움직임이 서서히 나타나고 있어요. 너무 중국산이 네. 차지하니까요. 그러니까 EU 집행위 위해서 지금 뭘 논의를 하고 있냐면 예. 중국산 배터리나 전기차가 들어올 때 영내에 들어와서 공장을 짓더라도 현지 이 인을 갖다가 얼마나 사용하는지, 그다음에 현지 기술 이전을 얼마나 할 건지를 갖다가 보고서
이 부분을 갖다가 그 가령 그 견제를 하겠다는 어떤 움직임들이 EU 집행부내에서도 이게 서서히 움직이고 있는 거거든요. 싹트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유럽과 북미의 어떤 견제 움직임들, 이런 어떤 세 가지 움직임들이 2차 전지 어떤 시세의 대분출을 만들어낸 거고요. 결과적으로는 이것들이 지금 경매도가 엄청 몰렸던 종목들 아닙니까? 숏커버링도 나오겠네. 이 숏커버링이 네. 그 결과로 해서 네, 숏커버링이 나오고 맞습니다.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예. 이제 뭐 그 공매도 많이 했던 이제 세력들은 이제 정말 이제 급해진 거죠. 마이너스를 줄이려면은 방법이 없는 거니까. 글로벌 ESS의 그 시장과 관련돼서 JP 모건의 자료를 보니까 3분기까지 생산이 전년비 64%가 늘었고 중국 비중이 이제 96%입니다. 네네네. 이건 이제 ESS만 놓고 보니까 전체 배터리 시장은 아니고,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우리가 굉장히 성장의 모멘텀이라고 지금, 그리고 지금 현재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지금 굉장히 좋은 모습을 최근 단기간에 보여주고 있는 거에 백그라운드에 ESS가 자리 잡고 있는데, 네네네. 그 ESS 시장은 중국의 비중이 그 전체 배터리 시장보다 더 크다라는 거죠. 그만큼 중국의 그 파워가 있다는 얘기인데. 예. 앞서 말씀하신 이제 미국과 유럽의 견제가 점점점 가속화된다, 이런 점들을 감안할 때는 그 두 큰 시장의 중국산 비중이 그만큼 많다는 얘기가 될 거고, 네. 그게 비워진다면 그 비워진 공간을 채울 수 있는 건 사실 우리밖에 없는 거니까 네네. 우리한테 굉장히 포텐셜이 크다라는 건 알겠는데, 네. 이게 아직은 기대감이라는 거잖아요. 네. 근데 기대감이라고 얘기할 수 없는 게 뭐냐면은 사실 LG 엔솔 북미 지역만 놓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북미 지역에서 거의 그 중국산 LFP ESS 배터리가 다 거의 차지하다시피 했어요. 그러니까요. 테슬라 자체도 사실 중국에서 LFP 배터리 헐값에 사와가지고 네. 메가팩이라든지 뭐 파워팍을 만들어가지고 장악을 했었는데 이제 그게 어렵잖아요. 이제는 더 어렵죠. 예, 벌써 이 군부대 같은 데서는 중국산 ESS 배터리를 폐기하고 있는 거고요. 예. 민간 영역에서도 이게 국가 안보 차원에서 이 부분을 갖다가 막아야 된다는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있는 거고, 내년부터 당장 관세가 더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부분을 갖다가 한국산이 서서히 대체를 해나가고 있는데, LG엔솔 같은 경우가 올 6월달에 미시간주 홀랜드 공장에서 시작을 했죠. 생산을 해내고 있는 예, 거고, 예. 캐파를 계속해서 늘려나가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생각보다 내년에는 ESS 이게 내년까지 총 어느 정도를 갖다가 LG엔솔이 생산을 해낼 거냐면은, 일단 기존의 미시간주 홀랜드 공장 말고요, 스텔란티스 조인트 벤처, 예. 혼다 조인트 벤처, 그다음에 GM 상공장이라는 랜싱 공장이라고 있습니다. 이걸 전부 다 지금 LFP ESS 배터리 전환 작업을 하고 있어요. LG엔솔이. LG엔솔이. 그럼 그거를 LG엔솔이 주도적으로 해 나갈 수 있는 상황이고. 그렇죠. 그 조인트 벤처인데 조인트 지금 벤처죠. EV 쪽으로는 스텔란티스라든지 혼다라든지 주춤 하고 있잖아요. 네, 네, EV 쪽 전환이. 그다음에 미국에서 이제 보조금 효과가 종료가 되면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니까 이 투자를 주춤 한단 말입니다. 근데 그거를 이 라인 자체를 LFP ESS 배터리로 전환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6개월에서 9개월 정도 걸립니다. 그러면 내년에 어쨌든 그렇죠. 내년에 들어가는 내년 거예요. 상반기 중에는 다 된다는 얘기네요. 그래서 내년에 LG엔솔 같은 경우가 예. 미국 시장에서 북미 시장에서 EV용으로 26기가와트 아워 정도를 팔 거라고 봐요. EV용 배터리를. 예, 예. 근데 ESS용 배터리 얼마 정도 팔 거냐? 31기가와트 아워 정도를 팔 거라고 봅니다. 넘네요. 예, 그렇죠. 내년에 캐파가 31기가와트 정도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로 인해서 매출액이 어느 정도 차이 나냐? 내가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EV용 배터리보다도 ESS용 배터리 비중이 훨씬 높아서 2배가 될 거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세가 역전이 되어버린다는 그러네요.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일부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뭐 저는 그 보조금 효과가 단기적 충격에 그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이게 설사 장기화 된다고 하더라도 그 빈 공간 자체를 갖다가 ESS 부분이 충분히 커버하고 남을 수 있다. 그러게요. 이런 역량이 있다라는 게 이제 그 한국 그 2차 전지 밸류 체인에 굉장히 우호적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삼성의 SDI 같은 경우도 지금 속도를 내고 있잖아요. 그렇다면서요? 거기 네. 스텔란티스랑 짓고 있는 공장들 라인 2개를 하나는 3원계, 하나는 LFP로 바꿔서 ESS 배터리를 갖다가 내년에 본격적으로 생산을 해내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결국은 중국산이 못 들어오면 그 빈 공간을 갖다가 그렇게 엄청나게 들어왔던 것들이 못 들어오면은 한국산이 메울 수밖에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동안에 투자했던 거에 보람이 내년에 조금 이제 빛을 내기 시작하겠군요. 그렇죠. ESS 분야에서는 네. 최소한 내년부터 북미 시장은 우리나라 2차 전지 업체들한테는 황금 시장이 열린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앞서 제가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 비중이 ESS 쪽에서 좀 96% 사실상 거의 다 차지하고 있는 건데 우리가 조금씩 비중을 늘려나갈 수는 있다. 그리고 앞서 말씀하신 유럽의 견제가 이제 본격화되고 있다 그러면 유럽에서도 우리의 입지가 LFP 쪽의 입지가 사실 유럽도 LG엔솔이 이제 그 LFP를 수출을 하고 있나요? 지금? LFP 배터리를 갖다가 그 폴란드 공장에서 올해 말부터 르노에 올해 말부터. 벌써 그 수주 계약을 맺은 거예요. 그거는 전기차용인 거죠. 네, 올해 말부터 이제 그 공급을 하기 시작하는 거고요. 본격적으로 ESS 라인을 갖다가 전환하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잖아요. LG엔솔에 의해서 봤던 것처럼 LG엔솔 같은 경우에는 난징 공장에서 생산을 해내고 있고, 네. 그다음에 지금 폴란드 미시간주에서 생산을 해내고 있기 때문에 유럽에서 뭐 생산을 갖다가 뭐 해내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아예 여기서 조금 이 질문을 제가 사실 오늘 마지막에 드리려고 했던 질문인데 아예 여기서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 판도가 지금 현재로서는 뭐 사실 중국이 압도적이기 때문에 네네. 이거에 대해서 이견의 여지는 없지만 네네. 말씀하신 말씀들을 좀 종합을 해보면 뭔가 분위기가 좀 바뀌고 있고 판도 EV 쪽에서 ESS 쪽으로 조금 빠르게 좀 바뀌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LFP도 우리가 전에는 거의 없었다가 이제는 하나하나 좀 우리도 좀 우리 셀 업체들이 좀 만들어가고 있는 상황인 거고 그럼 이제 크게 보면 중국과 이제 한국과 이 두 나라 간의 소위 말하는 이제 이 반도체 이 배터리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ESS로 무게 중심이 가는 거에 대해서 우리도 어쨌든 좀 따라가고 있는 거고요. 이게 좀 중장기적으로 본다고 그러면 이 판도가 미국과 유럽이 중국에 대해서 견제하는 게 바뀔 가능성은 사실 거의 없는 거 아닙니까? 이 그렇죠. 안보적인 차원의 문제니까. 예. 우리의 입지가 지금과 같은 뭐 이를테면 96%의 뭐 중국 비중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줄어들 수 있을까요? 그렇죠. 세상이라는 거는 뭐 한번 그 어떤 흐름을 타면 뭐 엄청나게 바뀌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과거에는 사실 ESS 배터리에 우리가 최강자였잖아요. 처음에 사실 그랬죠. 근데 정말. 사실 우리가 안 했던 안 했던 거니까 거죠. 이제 다시 이제 어떻게 보면 고토 회복의 단계에 접어들어가는 건데 네. 미국 지역 같은 경우에는 북미 지역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 한사코 막으니까 우리 네. 점유율 확대가 뭐 제가 얘기 안 해도 여러분들이 전부 다 늘어날 거라는 걸 갖다가 전부 다 이해하실 거예요. 근데 유럽은 어떤 상황이냐? 유럽도 이미 그 중국산 배터리가 사실 65% 정도를 갖다 점하고 있어요. 네네. 근데 65% 이상을 못 넘어요. 왜 그러냐? 핵심 원자재법 때문에 그렇습니다. 65% 특정국의 어떤 점유율이 65% 이상을 넘으면 거기에 제재를 가끔 돼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뭐예요? 우리가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올해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우리가 회복 그 점유율을 갖다가 조금씩 회복하는 단계로 들어가게 될 거다. 네. 그게 왜 그러냐면은 아까 얘기하는 것처럼 LG엔솔이 폴란드 공장에서 LFP 배터리를 갖다가 본격적으로 생산을 해서 유럽 시장에 공략을 하기 시작한단 말입니다. 예. 이거는 이미 수주 계약이 정해진 거예요. 예. 르노에 공급하기로 돼 있어요. 올해 말부터.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서 점유율을 조금씩 끌어올려 나가겠죠. 예. 당연히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거기 지금 공장들을 갖다 계속해서 짓고 있지 않습니까? 뭐 삼성 SDI라든지 아니면 에코프로 BM이라든지 예. 등등 해서.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지금까지 중국산에 밀렸던 어떤 점유율들을 갖다가 유럽 시장에 점점 회복시키는 네. 어떤 단초가 분명히 시작이 될 거고요. 글로벌리하게 놓고 본다라고 하게 되면 인도 시장이라는 걸 갖다가 우리가 지금은 별게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엄청난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인도 그렇죠. 자체가 지금 거대한 그 배터리 네. 프로젝트를 시작을 합니다. 인도 자체의 그 엄청난 프로젝트를 시작해요. 그게 원래 중국산 장비를 쓰기로 했었거든요. 이걸 다 처리를 하고 한국산 장비 들어가기로 일단 됐어요. 그래서 한국산 장비들이 들어갑니다. 한국산 장비들이 들어간다는 얘기는 뭐예요? 한국산 그 전구체, 양극재, 그런 배터리 쪽으로. 셀들이 사실 그쪽으로 우리들의 어떤 기술 도움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현대차 같은 경우는 그래서 거기를 갖다 집중 공략을 하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네. 지금 우리가 일방적으로 밀리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어떤 논조들이 굉장히 많은데 저는 이렇게 항상 주장을 합니다. 올해 말부터 시작을 해가지고는 우리가 점유율 회복에 본격적인 그러게요. 어떤 시점이 될 거다. 제가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예. 그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좀 전에 인도 말씀도 하셔서 드는 네네. 생각이 지금 북미의 일단 북미의 이제 대중 견제 이 수요 이게 일단 현재로서 가장 큰 이제 모멘텀인데 네네. 이거 이제 중요한 부분이 조건이 네. 소재 이제 탈중국 이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예를 들어서 뭐 최근에 포스코페트럼이라든가 LNF 같은 회사들의 주가가 딴 어떤 기자재들보다 좋았던 이유, 소재들이 좋았던 이유도 국산화 내재율이 상당히 높다라는 점이었고 앞서가고 있다는 네네네. 측면이 강했던 건데 결국은 이제 인도도 그렇고 뭐 유럽도 그렇고 이 소재에 있어서 탈중국을 어느 정도나 빨리 해내느냐 이게
핵심 관건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게 그래서 우리나라 이 2차 전지 밸류체인 중에서는 두 그룹이 이걸 잘 해나가고 있는 거예요. 포스코 그룹하고 에코프로 그룹하고 포스코 그룹 같은 경우는 리튬, 니켈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전구체, 그다음에 양극재, 음극재까지 다 하잖아요. 예. 에코프로 역시 마찬가지예요. 리튬은 탄산 리튬 가져가지고 고순도 배터리 등급의 수산화 리튬을 바꾸는 에코프로 이노베이션. 예. 전구체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있죠. 예. 니켈 광산 투자했죠. 양극재 BM에서 만들고 있죠. 리사이클링 하죠. 네. 그다음에 음극재 공장을 이제 그 캐나다에 그 캐나다 회사랑 손잡고서 지금 만들고 건설 중이라고 이제 건설 이제 시작을 해가지고 네. 27년인가요? 26년 말 정도면 양산 단계에 들어가게 됩니다. 음극재도. 음극재까지. 거기는 이제 뭐 흑연 음극재가 아니라 리튬 메탈 음극재거든요. 등등등 해가지고 사실 이렇게 밸류체인을 이미 완성해 나가고 있는 기업들, 이 기업들한테는 앞으로 더 큰 기회가 있을 거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러면은 말씀하신 대로 포스코 그룹하고 에코프로 그룹 자체가 이 소재 탈중국화에 대한 부분들이 진전이 분명히 있다 이렇게 네네. 좀 볼 수가 있는 거고. 네네네.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사실 우리가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이 중국산 배터리 또는 배터리 소재 의존도가 높았던 거는 결국은 이제 가격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좀 따라가기 쉽지 않았던 부분이 있던 거잖아요. 네네네. 아유, 그냥 우리가 개발을 하고 시간 걸리고 돈 쓰느니 그냥 비용 들어가느니 그냥 싼 거 싸고 품질도 괜찮은 거 쓰면 뭐 이런 식의 논리인 건데 네. 뭐 너무나 당연한 그런 논리기를 네네. 하긴 합니다만 이게 우리가 얼마나 그러면은 이 수익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직접 내조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런 것들이 이를테면 패러티라고 해야 되나요? 이게 좀 어느 정도 수익이 나야 될 거 아닙니까? 네네네. 우리가 내조하는 데 있어서. 네. 그럼 이게 내조화도 좋은데 수익도 좀 날 수 있는 그게 시간이 뭐 어느 정도 좀 걸려야 될 것 같은 문제가 일단 생각이 들어서. 니켈 리튬 같은 경우에는 사실 광석 리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원가 미친 거고요. 네네네. 염호 리튬 같은 건 원가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포스코 같은 경우는 리튬을 갖다 염호에서 생산하는 게 한 그렇죠. 2만 5천 톤 정도 되니까 네. 일단 거기는 수익성 방어가 된다라고 봐요. 그러네요. 네. 에코프로브룩 같은 경우는 니켈 원광을 직접 가져와서 하는 거니까 그래서 가격 파괴 양극재를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회사 측 그룹 쪽에서는 한 50% 다운된 가격을 얘기하는데 사실 그거 한 20-30%만 줄여도 가격 경쟁이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뭐 전구체 역시 비슷한 거고요. 중요한 거는 이제 뭐 흑연 정도가 되겠죠. 그게 지금 중국 의존도가 너무 심하죠. 예, 중국 의존도가 거의 100%예요. 우리가 이제 포스코 퓨처엠이 사실은 인조 흑연 코크스를 네네. 해가지고 인조 흑연 음극재도 만들고 천연 흑연 음극재도 만드는데 흑연도 못 구할 뿐만 아니라 이제 그래서 탄자니아랑 모자비크랑 해가지고 광물 개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들여온다라고 하더라도 이걸 구형화시켜야 돼요. 이거 구형 흑연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네. 이걸 갖다가 구형 흑연은 지금 100% 중국에서 들여오는 거예요. 근데 이 구형 흑연 자체를 갖다가 내재화를 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포스코 퓨처. 포스코 퓨처엠에서 그게 시점이 어느 정도냐? 27년이에요. 그래서 얼마 전에 6,700억 계약 나온 게 예. 27년부터 공급이 개시되잖아요. 당장이 그 아니고. 시점에 맞춰가지고 공급이 개시되는 거고 그래도 가격이 비쌀 거 아니냐? 비싸겠죠? 왜 그러냐면 구형 흑연을 만들 때는 엄청난 전기료가 들어간다. 열 처리 때문에. 그래서 중국하고는 사실 가격적으로 어떻게 보게 되면 경쟁 자체는 안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세계는 이미 중국산 가격에 밀려서 이걸 갖다 중국에 의존했다가 네. 이 공급망에 어느 정도 위협을 가한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이런 상황에서 특히 중국 같은 경우 수출 통제 조치를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거를 실시를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똑같아요. 휘토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이 배터리 소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중국한테 완전히 의존했다가는 나중에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른다는 생각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그 미국 같은 경우에는 중국산 흑연에 대해서 상계 관세, 반덤핑 관세를 해서 실효 관세율이 내년부터 160%가 돼요. 그러니까 좀 비싸게 만들어도 사실 이 대량 생산이 어느 정도 되게 되면 중국산하고 충분히 경쟁이 가능하다는 거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서구의 OEM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포스코 퓨처엠 얘기를 쓰지만은 포스코 퓨처엠의 음극재를 쓸 가능성이 앞으로 굉장히 많다. 많아진다는 얘기죠. 점점 네. 좀 많아지게 될 거다. 이렇게 보는 게 합리적인 추론이겠죠. 그럼 그게 예. 이제 음극재, 양극재, 뭐 또 전해액, 분리막 등등등 네네. 이런 소위 말하는 2차 전지에 관련된 소재, 또 부품 이런 것들로 전반적으로 다 확산될 수밖에 없을 거다. 네네, 그렇게 되는 그렇습니다. 거고. 예, 예, 예. 그게 결국은 이제 안보적인 측면으로 이 문제가 약간 전환이 되면서 네네. 그에 따른 그 비용 상승에 대한 부분을 이제 흡수하려고 하는 받아들이는 그렇죠. 걸로 하는 네네네. 그런 식으로 이제 가는 네네, 이런 구조로 갈 그렇습니다. 거다. 예, 예, 예.
이게 또 어떻게 보면 이제 중국이 이제 뭐 이를테면 히토류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사실 좀 목리를 부리는 거죠. 이런 부분들에 대한 반작용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런 반작용에 대한 수혜를 현재로서는 우리 배터리 회사들이 볼 가능성이 높다. 10월 15일 날 JP 모건에서 엄청난 계획을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 예, 국가 안보 및 예. 회복력에 관한 어떤 프로젝트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투자 규모가 여기에 뭐 1조 2,100조입니다. 2,100조예요. 여기에 4대 핵심 네. 전략 산업이 들어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배터리 분야입니다. 맞습니다. ESS를 배터리더라고요. 포함한. 네. 이걸 갖다가 전략적으로 이제 다루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거냐면은 옛날에는 가격이 굉장히 중요한 변수였다라고 한다면은 네. 이제는 가격을 뛰어넘는 더 중요한 어떤 가치들이 생겨났다는 얘기죠. 이게 안보적인 측면에서 이걸 접근하겠다는 그러니까요. 얘기는 바로 그런 걸 갖다가 의미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또 평론가님 나오셨으니까 2차 전지를 좀 바라보는 투자분들이 이제 갖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마이너스를 좀 이렇게 좀 축소해가는 분들이 사실 많으실 거고 네. 최근에 좀 빠르게 이렇게 들어가셨던 분들도 일부 계시긴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아마 그 손실폭을 줄이는 거에 좀 굉장히 흐뭇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지 않을까. 네네네. 근데 이제 투자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이제 2차 전지주를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지 조언을 한 말씀 해주신다면. 시장이 열기는 제가 경험한 그 자본시장, 그러니까 금융시장은 시장이 열기는 쉽게 꺼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굉장히 오래 갑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어떻게 보게 되면은 단기적인 거에 이렇게 너무 매몰되지 마시고 이 시장의 가능성을 믿는다라고 한다면은 이게 아직도 많이 급등을 했다라고 하지만 아직도 과거에 고쳐야 되는 아유, 엄청난 저점에서 그렇죠. 하실 상황에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뭐 매수 매도를 갖다가 다 신중하게 하셔야 되지만 특히 매도는 굉장히 신중하게 하셔야 될 거다. 뭐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예, 예. 평론가님 보시기에는 지금 이제 불이 일단 붙었다고 보시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오늘 윤석천 경제평론가님과 함께 2차 전지 관련된 부분들 살펴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